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짱 박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자,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통화정책 파트는요,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랑 같이 딱 집중해서 통화정책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자고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점수가 확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뉴스만 켜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국 연준이 돈줄을 쨘다 같은 이야기들이요. 아니, 대체 중앙은행이 무슨 힘이 있길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탐험 지도입니다. 첫째, 통화정책이 대체 뭔지 큰 그림부터 한번 싹 그려볼 거고요. 둘째,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 바로 금리 경로라는 고속도로를 달려볼 겁니다. 셋째, 금리 말고 다른 길은 없나? 하면서 다양한 경로들을 탐색해보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에 실제로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정책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 겁니다. 이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통화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그려질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 통화정책의 큰 그림입니다. 저는 이 통화정책을 오케스트라 지휘에 비유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중앙은행은 바로 마에스트로, 그리고 우리 경제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휘자의 저 부드러운 손짓 하나에 음악의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하나에 우리 경제의 활력과 안정이 좌우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통화정책의 교과서적 정의입니다. 자, 다들 현관펜 드시고 별표 5개. 핵심 키워드는 딱 2가지입니다. 바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앙은행은 이 2개의 레버를 능숙하게 움직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의 정책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는 마치 도미노 게임 같아요. 중앙은행이 첫 번째 도미노인 정책 수단을 탁 하고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운용 목표, 명목 기준 지표를 쓰러뜨려서 마침내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수단으로 단기금리라는 운용 목표를 낮추면 통화량이라는 명목 기준 지표가 늘어나서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미노의 흐름, 머릿속에 사진처럼 착각 찍어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통화정책 효과가 전달되는 여러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빠른 고속도로, 바로 금리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시간입니다. 통화정책 효과의 대부분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막 풀어요. MT. 그럼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값어치인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떨어집니다. RT. 금리가 싸지면 기업들은 와, 지금이다 하면서 대출받아서 투자를 늘리고, IT. 우리 같은 가게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죠. CT. 이렇게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면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이 증가, YT 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려 있어야 할 고속도로가 갑자기 꽉 막혀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가 꿈쩍도 안 하거나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투자랑 소비가 전혀 늘지 않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과연 이 장애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무시무시한 장애물은 바로 신용활당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이 그래프 어려워 보이지만 저랑 같이 아주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이자율, 가로축은 대출 자금의 양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파란 선이 자금의 공급, S,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빨간 선이 자금의 수요, D입니다. 그리고 저기 볼록하게 솟아오른 녹색 선이 바로 은행의 이윤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아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은행은 돈 빌리러 온 사람의 속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돈을 갚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무모한 사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떼먹을 사람인지 말이죠.
만약에 은행이 시장 원리대로 이자율을 R0까지 확 낮춰버리면 와, 이자 싸다 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위험한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려들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선택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은 위험을 피하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원하는 수준 L1보다 한참 모자란 L2 수준에서 그냥 대출 창구를 닫아버립니다. 그래프에서 은행의 이윤 파이가 가장 높아지는 지점이 바로 저 L2잖아요. 그 결과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 L1은 넘쳐나는데 은행이 빌려주는 돈 L2는 부족한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할당이고 금리 경로라는 고속도로를 꽉 막아버리는 무서운 장애물인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고속도로가 막혔다고 중앙은행이 그냥 포기할까요? 에이, 아니죠. 우리 중앙은행에게는 다른 여러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금리 경로 말고 또 어떤 다양한 길들이 있는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토빈의 Q 이론을 활용한 경로입니다. 수식을 한번 볼까요? Q는 기업의 실물 자본 대체 비용 분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 우리 회사 공장을 새로 짓는데 100억이 들어요. 이게 대체 비용.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120억으로 평가해준다. 이게 시장 가치면 Q는 1.2가 되죠. Q가 1보다 크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새 공장을 짓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바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토빈의 Q 말고도 중요한 경로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자산 가격 경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주가나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나 부자 된 것 같다 하는 기분에 지갑을 더 활짝 열게 됩니다. 이걸 바로 부의 효과라고 하죠. 다음은 환율 경로.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 즉 환율은 올라서 우리 기업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 경로는요. 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중앙은행 정책이 은행의 대출 공급 능력이나 태도에 직접 영향을 줘서 투자와 소비를 조절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자, 이 표는 오늘 배운 모든 경로를 한눈에 정리한 겁니다. 이건 뭐랄까? 시험 직전에 꼭 봐야 할 치트키 같은 슬라이드예요. 각 경로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최종적으로 실물 경제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죠?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표를 눈에 완전히 익혀두세요. 꼭 캡처하거나 필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경로를 봤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이 무엇을 사용해서 그 정책을 시작하는지 중앙은행의 비밀스러운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중앙은행의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제 전반에 넓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정책 수단과 특정 부문만 딱 콕 집어서 조절하는 선별적 정책 수단이 있죠.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 정책 수단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공개된 시장에 나가서 국공채를 사거나 파는 겁니다. 만약 경기를 부양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시중 은행들로부터 국공채를 사들이면서 그 대가로 돈을 쫙 풉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통화량은 늘고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가장 섬세하고 세련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지급준비율 정책입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건 은행이 예금받은 돈 중에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지 못하고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돈을 말해요. 만약 중앙은행이 이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묶여있던 돈을 훨씬 더 많이 대출해줄 수 있게 되고 이건 시중 통화량을 아주 강력하게 증가시킵니다. 효과가 너무 막강해서 평소에 자주 쓰지는 않는 뭐랄까 비장의 카드 같은 그런 도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의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차입을 늘리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늘려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실제 효과보다는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시장에 넌지시 알려주는 신호 효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통화 정책은 4가지 주요 경로, 즉 금리, 자산 가격, 환율, 신용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중앙은행은 이를 위해 3가지 주요 도구,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을 사용한다. 셋째, 이 경로와 도구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3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경제학은요, 무작정 외우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신용 할당을 낳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개념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경제학 공부 참 외롭고 힘든 길인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힘차게 같이 공부해봐요. 약속?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그곳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 또 실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짱박사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그럼 우리 카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